예, 그럼 곧바로 일부 두 번째 발표를 청해 드릴 텐데요. 그 앞서서는 이제 라투르의 그 사상의 궤적을 다루었다면 두 번째 발표 한양대 철학과 이상욱 교수님께서는 한 좀 주제에 집중해서 블루 라투르 비인간 행위자와 연대하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 포스트 휴먼 연구회, 한국자를 붙여야죠. 한국 포스트 휴먼 연구회. 예, 이거 정말 이거 써야 돼. 예, 한국 포스트 휴먼 연구회의 출범을 저도 물론 회원의 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축하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중요한 그 창립 학술대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하신 게 홍성욱 선생님이신데 어느 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홍성욱 쌤이 관련된 다른 데서 이거 관련된 글을 하나 이제 써야 되는데요. 어차피 이 교수 이거 글 써야 되니까 그 초고 쓰는 셈 치고 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글을 써야 되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여기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죄스럽게도 늦게 내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정작 홍 선생님은 그냥 PPT네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저는 또 죄스러운 마음에 그 글이 워낙 엉망이어서 아직은 초보 단계여서 이걸 그대로 그냥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PPT도 만들었어요. 무려. 그래서 오늘 제 발표가 마음에 안 드시면 홍성 쌤을 원망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저는 홍 선생님이 워낙 앞부분에 굉장히 브루노 라트로의 그 전체적인 사상사적 흐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얹혀가서 특히 제가 관심 있는 주제인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실천적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인 연대의 솔리다리티 문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인간 행위자 네트워크를 이제 ANT 그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다루게 될 때 그것의 실천적 함의는 결국은 그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성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인간 행위자들만으로 인간 행위자 네트워크는 이미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로 다루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실천성이 예를 들어서 라트루가 그 말년에 굉장히 집중했던 기후 위기, 기후 재앙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사실은 라트루에 굉장히 열광했던 시기에는 이제 과학기술학절에서 라트루의 아주 뛰어난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멋진 그런 학술적인 논의에 훨씬 집중했다면 그 이후에 라트루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비인간 행위자와의 연대 가능성 동맹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코얼리션. 그래서 동맹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천적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원래는 그 물음표를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물음표가 생략됐더라고요. 여러분 물음표 의미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제목은 비인간 행위자와 연대하기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그 동맹과 관련된 내용 그 연대 뭐 소리데리티에 관련된 이미지를 찾다가 그 앞에 한 20개쯤은 제가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다 사람 손들이 맞잡은 거예요. 예상하시지만 뭐 그 백인, 흑인, 황인 여러 가지 인종들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은 저 정도 한 20번째 넘어가면 저런 게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것도 사람 손이지만 저건 일종의 의견 표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라투르의 어떤 그 생각들이 아마 저런 식의 자신의 이해관계 혹은 자신의 견해 아니면 자신의 주장 아까 홍석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인간 행위자만이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에게도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기초를 놨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제 발표는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이제 라투르 철학이 얼마나 좀 다양한 측면에 이건 근데
앞에서 홍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빨리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행위자 연결망 이론 역시 이것도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례로 이제 프랑스의 파스텔화, 홍 선생님 아까 그보다 이전 저작인 레보러토리 라이프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프랑스의 파스텔화가 이 동맹이나 연대화 가능해서 가장 이제 훌륭한 저작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비인간, 이거 꼭 라투르기아네만은 아닙니다. 제가 전공하는 과학 철학이나 기술 철학의 여러 논의들, STS 논의들에서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논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원인과 이유의 구별, 이게 제 논의에서 중요한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비인간 행위자의 특징과 원인과 이유를 구별하게 되면 라투르의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성을 부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일단 이론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론적인 어려움은 지적은 하지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철학적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셨죠. 뭐 우리가 공룡 연구하기 전까지는 공룡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상당히 강력한 구성, 저는 개인적으로 라투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굉장히 강한 구성주의적 관계적 실제론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이론적 어려움은 뭐 어려움이긴 하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비인간 행위자의 연대에, 특히 라투르식으로 이해된 연대가 실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말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인간과 사물, 동물, 이렇게 다양한 행위자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실은 약간 그 인과적으로 무력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라투르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늘이 우리 창립총회 학술대회여서 그 더 의미가 있는 생각인데, 포스트 휴머니즘적으로 이 비인간 행위자와의 연대를 이해하는 게 그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고, 그게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화살표 안 넘어가네. 예. 예, 됐습니다. 예, 화살표를 누르라고 하네요. 그래서 라투르는 굉장히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진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공학자에서 출발을 했고, 근데 그 이제 학부 때, 근데 실제로 박사학위 논문은 신학하고 그 철학으로 받았습니다. 그 최우수 논문으로 뽑힐 만큼 철학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여기 아마 관심 있어서 페이싱 가이아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정말로 재밌는 논의가 나오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걸 처음 읽었을 때 왜? 근데 생각해봤더니 그렇지, 라투르 지적 배경,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각 도시마다 신들의 체계들이 다른데 그런 이제 과학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코멘슈리트한 공약 불가능한 신들의 체계들을 서로 이렇게 공약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제 라투르는 그게 정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워낙 그쪽에서 공부를 원래 시작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저처럼 이제 영미 철학 전통에 쓴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 좀 그 비유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통합성이나 일체성에 대해서 약간 나이브해 보이는 측면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특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나머지 내용은 뭐 넘어가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것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바는 그 행위자들의 범위를 인간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로 확대시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 그 사회적 설명, 그러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히 밝히는 것들 중에 사회적 설명일 텐데, 그 사회적 설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범주 확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사회과학 공부해 보신 뭐 권력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계급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갈등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핵심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조차도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것들도 구성돼야 된다고 본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구성 과정 자체들에서
사실은 행위자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그 네트워크에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대항적이나 경쟁하는 네트워크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특정 네트워크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사회적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요 책에서 보면 소시올로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회학의 근본이 결국은 관계성을 탐색하는 것, 혹은 좀 더 적절히 얘기하면 연대성을 탐색하는 것, 솔리다트를 탐색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한 논의이고, 실제로 이런 신선함은 단순히 그냥 이론적 신선함뿐 아니라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과학 철학이나 뭐 기술 철학, SS 분야에서는 정말 탁월한 분석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읽고 있으면 정말 감탄이 나오는 분석들로 이어지는데,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프랑스의 파스테르화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보면 파스테르라는 프랑스에서 국부과학자죠, 완전히. 파스테르 연구소가 이제 프랑스 대표 연구소니까요. 그런 과학자가 기존의 세균의 자연 발생설을 제끼고 자신의 이제 세균설, 질병의 세균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 그것들을 정설로 만들고 거기에 대응하는 백신들을 보급하고 하는 그런 전체 과정들을 단순히 특정 과학 이론을 가설로 제시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을 해보고 뭐 그다음에 그게 맞아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확정된 팩트를 사용해서 백신이 만들어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적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연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파스테르 연구가 완성되기 전부터 연대들을 형성해 나가고 그 연대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기입장치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려 나가면서 파스테르 이론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커져서 궁극적으로는 프랑스 전체가 파스테르화됨으로써 이런 연대가 완성됐다고 보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제일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돼 보이죠. 이게 굉장히 구성주의적이고 반실제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실제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학 이론이 처음 만들어진 장소는 이게 파스텔의 실험실인데, 꼭 무슨 굉장히 요즘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면 금방 이제 딱지 붙일 더러운 레스토랑 주방 같잖아요. 근데 저게 그 당시 첨단 연구실이었거든요. 저런 데서 만들어지는 과학 지식은 엄청난 제한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컬한 장소에서, 국소적 장소에서 만들어진 과학적 지식은 재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건 과학사 찾아보시면 수없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실험했던 장소가 습도가 거의 없는 장소였는데, 사실은 결과를 갖다가 재현하기 위해서는 습도가 되게 크리티컬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재현을 하려고 했던 다른 모든 연구실은 습도가 상당히 높은 데 위치해 있어가지고 재현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의외로 과학 지식은 보편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과학 지식을 보편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뭐 뉴턴 법칙처럼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그 보편성이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이것도 완벽한 보편성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랑잎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다 보편적이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다 떨어지죠. 웬만하면 잘 조정하면 뉴턴 법칙에 맞게, 중력 법칙에 맞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아예 자연 자체의 인과적 구조가 굉장히 파워풀하거나, 아니면 라투르가 제시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얻어진 결과가 실험실 바깥에도 타당하도록 실험실 바깥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해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적 장치들은 그렇게 얻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험실에서 어떤 이펙트를 얻었는데 이 이펙트는 실험실 바깥에 나가면 디스터번스가 너무 많고 인터페런스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쉴딩을 해요. 케이스 씌우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증폭시키고, 요거 자료들을 인풋하고 아웃풋 외에는 전부 다 다른 인과적 작용이 못 들어가게 다 막아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파스테르가 했던 게 정확히 그거거든요.
라투르가 굉장히 잘 분석하는 것처럼 그 백신을 줄 때 그냥 이거 던져주고 자 이거 이제 약이에요. 이거 하면은 당신들 젖소들이 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스페시픽하게 요거는 요렇게 보관하고 절대 눕히면 안 되고 냉장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상태에서 매번 요 간격으로 요런 소한테 엄청나게 복잡한 스페시피케이션을 해주고 처음에 당연히 농부들이 저항을 되게 많이 했죠.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돼? 근데 지키면은 그러니까 계속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지키도록 강제하고 그것들을 내면하고 지금은 누구나 따라야 되는 소셜 프랙티스를 만들므로써 파스테르의 실험실 지식이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의 보편성이나 타당성, 그다음에 힘이 단순히 그 세계 인과적 구조를 정확하게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 철학자 입장에서 제가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그러니까 실험실 내에서 발견된 지식의 국소성을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들이나 사회적 장치나 제도적 힘으로 사회 바깥에 그 강제함으로써 혹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바꿈으로써 타당하게 만든 그런 어떤 전략들을 라투르가 그 파스테르에게 탁월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뭐 지렛대를 비유적 표현들이 있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이제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그 분명히 구성주의적이지만 그 구성주의적 과정은 완벽하게 물질주의적이거나 실제론적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레토릭하거나 아니면 기호학적인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제가 여기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도 제가 알 수 있지만 비인간 행위자들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몇 가지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인간 행위자들이 우리가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외제화시킬 수가 없다는 이건 뭐 기술 철학에서는 지금은 거의 다 잘 알려진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대개 기술이 처음 발명될 때부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대나 욕구나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테르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세상이나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기술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그 기술에 의해서 바뀐 게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다시 또 그 다음 기술의 디자인에 들어가고 이렇게 공진화하기 때문에 기술과 인간이 공진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어떤 특정 기술을 그냥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인간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같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성이라는 것을 얼핏 생각하면 마치 무슨 엄청나게 수학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비인간 행위자들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코이볼루션 과정을 통해서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휴대폰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얼마나 바꿨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휴대폰이 얼마나 바꿨는지 휴대폰 이전 삶을 잘 떠올리지 못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삶의 중간에 바뀌었는데 엄청나게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인간하고 별도인 그냥 사물로 취급하고 그렇게 대우하기는 분석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이제 또 역시 제가 생각하기엔 파스테르 연구에 대한 라투르 분석에서 제가 얻은 시사점인데 이건 뭐 과학 철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그 기술적 대상이든 자연적 대상이든 비인간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해본 것만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제한적인 게 뭐냐면 되게 그것들을 고립해서 특정 인과작용만 연구를 하게 되는데 얘가 바깥에 굉장히 복잡한 인과 네트워크에 들어갔을 때 다른 어떤 비인간 행위자, 비인간 사물들하고 혹은 인간 사물들하고 상호작용해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해보기 전엔 몰라요. 그래서 공학계에서 파일럿 테스트라든가 모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하고도 맨 마지막에 상용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실험실에서 너무 잘 됐고 파일럿 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공장 크기를 키워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수율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왜 그게 불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은 과학 지식이 이렇게 다 보편타당하고 그러면 근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비인간 행위자들의 인과적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불확실성이 되게 큽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개념적인 게 필요한 게 이제 원인과 이유의 구별인데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저는 이제 라투르와 관련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파스테르에 대한 라투르 분석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스테르가 죄송합니다. 라투르가 파스테르를 분석할 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약간 그 원인과 이유 이 용어는 안 쓰는데요. 원인과 이유를 의 구별을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동맹을 만드는데 그래서 파스텔가 당연히 이제 이제 탄저균 바이러스하고도 동맹을 맺어야 되고 실험실에서 했던 닭하고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물 무생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동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그 농부들을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신문 기자를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는 상당히 이유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문 기자들이 협조할 필요가 있었고 파스텔은 그걸 위해서 노력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농부들을 설득해야 되고 왜냐하면 농부들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인간의 우리가 우선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들의 물리적인 원인은 당연히 생리학적인 거겠죠. 뭐 여기서 뇌에서 신호가 나와서 이게 움직이고 이런 건데 우리가 그거를 관심 있지 않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잔이 있어 물을 마셨으면 목이 말라서 마셨겠죠. 그건 이유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파스테르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도 사람과 관련된 그 설명에서는 상당히 이유와 관련된 원인도 나옵니다. 왜? 사람의 행동은 죄송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인과적 결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뭔지를 분석할 때는 인과적으로 분석해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탄저균 바이러스나 뭐 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걔네들이 동맹에 들어와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뭐 그런 비유적 표현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 인과입니다. 바이러스는 며칠 있다가 죽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남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그리고 인과적 불확실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스테르는 탄저균 병에 감염된 그 어떤 특정 그 농부의 그 그 소들은 다 죽었는데 바로 옆에 농장에 있는 소들은 왜 살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파스테르의 동맹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그것의 어려움을 지적할 때도 결국 등장하는 내용은 인과적 설명입니다. 그 점에 사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참고로 제가 사실은 제가 아주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요. 이제 그 라투르가 최근에 이제 작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간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파리에 당시 이제 광산학교에 있었던 에콜드민에 있었던 라투르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그 떼제베를 타고 유로터널을 건너가지고 LS에 와서 오후에 강의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날 아침에 또 세미나를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계약을 LSE와 맺어가지고 2년 동안 제가 라투르 수업을 4개를 들었는데 그때 한창 논의되던 내용이 정확히 폴리틱스 오브 네이처. 그러니까 라투르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쓸 책들의 초고들을 쫙 챕터별로 나눠주고 오늘은 챕터 1 가지고 토론하고 그다음 주는 챕터 2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폴리틱스 오브 네이처 수업 때 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인하고 이유하고 당신 책에서 초고에서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구별이 그렇게 중요한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 구별은 예를 들어서 그때도 벌써 그 후속작인 그 법률에 대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물들의 의회들이 결국은 제도적 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어떤 수단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법률들은 근거들을 댈 때 원인을 대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냐. 그러면 사물들에 의해서 사물들의 목소리가 법률에 반영되려면 이유로 번역돼야 되는데 그 이유로 번역하는 건 누가 하냐. 그리고 그 번역이 적절한지는 누가 판단하냐. 근데 저는 적어도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인간 행위자들 연대의 어려움을 두 종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 어려움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철학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인식론적 어려움인데요. 뭐 존재론적 어려움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물리적 그 세계관에 따르면 뭐 여러분 아시는 원자, 분자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이너트하고 인과적 힘만 가지고 어느 수준이 되면
물론 그 수준이 근대까지는 동물은 제끼고 사람만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게 됐지만 어쨌든 비인간 사물의 경우에는 존재론적으로 의도라든가 뭐 욕구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자율적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행위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게 통상적인 어떤 생각인데 이것과 정확히 어떻게 정합적이 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제가 이것도 질문해 본 적이 있는데 역시 별로 신경은 안 쓰더라고요. 뭐 아마 홍성욱 선생님 말씀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라투르가 사실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기는 일단 칸트주의자고 그래서 딩한지시 수준의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원자론이라든가 뭐 퀀텀 필드 시오리라든가 다 시오리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오리가 있는 거고 그 시오리 중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시오리들을 좀 더 그 맞는 시오리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뭐 그건 인정. 근데 나는 관심이 기호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론적으로 뭐가 정말 존재하느냐 그 질문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것들이 실제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기호학적으로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고 그 연관들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질문들을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답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수업 들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전학기여서 판도라의 희망을 강의할 때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인식론적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저는 약간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도도 얘기합니다. 뭐 인텐션 같은 것도 등장해요. 뭐 따옴표 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 정도 나가서 그거 자체가 근대적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정확성이 어딨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석의 문제다. 뭐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뒤에 말씀드릴 이유 때문에 그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 그 비인간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뭐냐 그리고 그것의 의도가 정확히 뭐냐를 그래도 적어도 그것을 찾아내는 표준적인 인식론적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찾을 길이 없고요. 그리고 저기 시비 거는 건 아닌데 아까 홍성 선생님 발표 듣고서 저는 너무 놀랐는데 저는 어떻게 그 소상공인이 바이러스의 그 이해관계자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소상공인의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당연히 포함됐어야 된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해관계가 뭐냐는 거죠. 정확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도가 뭐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인식론적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게 문제인데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뭔가 정확하고 참된 이해관계 의도 이거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철학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시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적 어려움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철학적 입장이 다르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실천적 어려움은 뭐냐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페이싱 가이아에서 보면은 그 라투르가 자기가 실험했던 여러 가지 정말 대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비인간 행위자 대표자를 모아가지고 논의를 했던 그런 어떤 엑서사이즈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를지를 어떻게 결정해요? 거기 보면 수준도 다 달라요. 바위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 아니면 물 전체를 부르기도 하고 강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수준의 어떤 사람들을 그 의회에 초청해 가지고 물론 이제 당연히 이건 인간이 대리를 해야죠. 그러면 그 대리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느 수준까지 초청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절차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어떤 절차가 맞는 절차인지들 따져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성의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건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제도적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절차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땅땅 두들겨야지 이게 실제로 통과된 거라서 의회에서 맨날 그거 가지고 의회본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 사회에는 물론 그 인간 사회가 사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면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의 절차적 타당성들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인간 행위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실천을 정당성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당성의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식론적 문제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요. 내가 특정 비인간 행위자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한 게 그 특정 비인간 행위자의 의도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대변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도 사실은 라투르의 네트워크 상에서는 해결이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해결들은 오히려 포스트 휴머니즘을 그 방법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실제로 현재 국제 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비인간 행위자들에게 그렇게 막 그 엄청나게 적극적인 존재론적이나 인식론적인 연대성들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위들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단순히 우리와 별도의 분리된 어떤 대상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진화하고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튈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행위성을 풀리 인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얘가 뭐 주체성을 갖거나 오토노미를 갖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런 비헤이비얼 캐릭터리스틱만 봤을 때 준행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여럿 있거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라든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때 준행위성을 부여한 사례들이 법인 사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인 사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기도 확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확률적 세계관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준행위성을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뭐 인간과 사물이 완전히 동등하고 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메타피지컬 배기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걸 사물화시키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상호 연관성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저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럼 절차성의 문제, 제가 지적한 정당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이미 우리가 선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아닌 비인간 대상들의 이해관계를 포착하고 그것들을 우리 국제논의라든가 이런 데 반영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논의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절차성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세련화시키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포스트 휴머니즘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게 오히려 더 이런 그 비인간 행위자 네트워크의 실천성을 강화시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그래도 핵심적인 뒤로 갈수록 이 준행위자성에 강조를 주셔서 잘 경청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정 토론으로 건국대 문문화연구소의 우리 김은하 연구원님, 현직 소설가이시기도 하죠. 예, 말씀을 이제 지정 토론을 청해 듣고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서 아까처럼 이렇게 길게까지 못 하겠습니다만 뭐 자리에 앉으셔서 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이상욱 교수님의 발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렇게 토론 부탁이 와서 제가 흔쾌히 이걸 하겠다고 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성과 그들과의 연대 문제에서 요즘 좀 이리저리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제 보고 와 너무 기대가 된다. 그래서 계속 원고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계속 원고가 안 와.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거 불안한데 그 논문이 어려우면 나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될 때 어떡하나 해서 소장님한테 막 톡도 보내고 게르포 그랬는데 어제 점심 때쯤 원고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내용도 어렵고 좀 굉장히 전문적이라서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토론문도 열심히 작성했는데 발표하신 거 보니까 PPT 발표네요. 그 어떻든 간에 그래서 PPT 발표를 직접 들으니까 이상우 교수님께서 진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훨씬 더 명료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초고라서 그런지 좀 모호하고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무엇보다 라뚜루 수업을 직접 참석해서 들으셨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없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사실 굉장히 여러 개를 묻고 싶은 게 많아서 여러 개를 준비해 왔는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인간 행위자 연대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과 이유의 구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라뚜르 이론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이런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와 관련해서 이게 원인과 이유 문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선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궁금했던 게 라뚜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판도라 해망에서도 그 권총을 든 사람 그 사례도 나오지만 그 두 사람이 그냥 멀쩡한 시민이 갑자기 총을 두고 권총 쥐고 사람을 쏘는데 이 권총이 스스로 뭐 어떤 동기가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뚜르한테는 어떤 간에 라뚜르에게 실제적이다라는 말은 인과적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면에서 그것이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라는 전제에 서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영향력, 인과적 효과가 미치느냐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런 연결망 속에서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느냐만 보면 되는 거지 굳이 원인이었냐 이유가 있었냐 이렇게 따지기 들어가면 결국 라뚜르의 이론 체계 전체가 굉장히 뭐랄까 잘못하면 난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은 좀 더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식론적 어려움에 관한 질문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요즘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인간 행위자의 그런 의도나 이해관계를 사실 알 수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네이글이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유명한 논문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쥐가 우리 인간과는 다른 그냥 그 음파를 통해서 초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1인칭 경험을. 그죠? 우리 같은 인간끼리도 저의 1인칭 경험과 우리 이상한 교수님의 1인칭 경험도 전혀 다르서 알 수가 없죠. 거의 블랙박스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런 근원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질적인 타자들 사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인간 행위자라고 연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왜? 어디 지구를 구해야 되니까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다가갈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상 교수님이 이신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러저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서 토마스 네이글 같은 경우는 객관적 현상학을 하면 어떻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논문에서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그 이언 보고스트라고 미국의 철학자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런 비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 1인칭 경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인 암시적인 형태로밖에 우리는 타자에게 다가갈 수 없다. 그래서 에일리언 현상학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근대 철학이라는 것이 상관주의적이었다.
그죠?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렇게 봤지만 이제는 비인간 행위자와 연대를 위해서는 정반대 방향에서 박쥐나 인공지능이나 어떤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그런 관점에서부터 봐야 된다라고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외계인 현상학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그렇다고 직접 1인칭 그 타자 경험을 알 수는 없으니까 비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일종의 그냥 시적인 거죠. 시학인 거죠. 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갑자기 또 약간 그런 카메라가 어떻게 인간의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카메라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걸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게 비유주의적인 방식이든 객관적 형상학의 방식이든 간에 우리가 연대를 위해서는 어떻든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열린 마음이 일단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타자들 비록 1인칭 타자의 경험을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그들의 그 세계 경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이 일종의 그런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방법 말고 혹시 이상욱 교수님이 생각하는 연대의 가능성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만. 예, 두 질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반대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은 이제 저걸 반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의 바르게 반대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제가 파스테르에 대한 라투르 분석에서도 강조했지만 이론적 분석 그러니까 그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다음 우리가 비인간 행위자들과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는지를 라투르적 용어로 어널리시스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구별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걸 하는 순간 라투르의 분석의 어떤 독창성이라든가 그 생산성이 다 날아가죠.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로 라투르가 후반기에 집중했던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 기후위기처럼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 대상과 자연적 대상이 포함된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그 임계점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인간 행위자들을 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대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 원인만 가지고 그 대변을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바이러스의 이해관계는 바이러스는 그러면 지구 전체를 다 코로나 바이러스 덮는 게 이해관계면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트집을 잡는 건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자에선 벗어나야 되지만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가 비인간 대상들까지 포함하면서 그 에코시스템 전체가 플로리싱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유엔의 용어인데 에코시스템이 플로리싱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는 근거가 필요하고 근데 어차피 행동할 수 있는 건 사람뿐이잖아요. 왜냐하면 비인간 행위자는 행위는 못하니까 인과작용만.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해서 행동을 시키려면 이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그 둘이 구별돼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저는 당연히 그 시적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거 시적 현상학적 방법론이 어떤 대상들 비인간적 행위자들의 내적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의 의미들을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도 정당화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문학적 해석의 문제 때는 똑같은 소설을 놓고도 A라는 굉장히 훌륭한 해석, 전혀 다른 B라는 굉장히 훌륭한 해석을 우리가 둘 다 어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인간 행위자들과 관련된 어떤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해석도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고 B 해석도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떤 걸 해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떤 레귤레이션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런 절차를 져야 되냐? 아니면 이런 제도를 뭐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탄소 국경제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이해관계나 아니면 그 의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사실은 그런 방법론으로는 그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두 가지 어려운 질문을 답하시면서도 이제 박효 선생님은 좀 어떤 그 논조 관심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시간이 좀 지연되긴 했는데, 예, 김종합 선생님, 예. 예, 제가 사실 완전히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비인간 행위자에게 이유를 부여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비인간 행위자들의 경우에 이유와 원인이 동일한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구별이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인간 행위자들에게는 이유와 원인이 동일해져서 구별이 안 된다. 근데 인간은 구별이 되잖아요. 이유하고 원인이. 왜냐하면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인과적으로 굉장히 역경을 뚫고 자기의 의지라든가 지향점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유와 원인을 구별해서 행위하는 인간 행위자와 이유와 원인이 구별이 안 되는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동맹을 맺을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유하는 게 무지하게 많은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 문제하고 정당성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합의점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뭐 공부가 되는 것 같고요.
뭐 뒤에서 채팅창에 좀 긴 질문이 왔는데 아마 계속 원인 이유를 둘러싼 이론적 긴장을 묻거나 이제 좀 정당화하거나 좀 더 부연하는 논인데, 제가 듣자면 아마 이상욱 교수님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자는 태도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으나 그것까지 인간의 입장 혹은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다름에 대한 고려만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계속 견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와 인간 그곳의 어떤 변별력 같은 게 좀 지금의 이론적 제안의 긴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꽉 찬 발표와 토론 플로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1부 시간이 초과되고 지금 2부가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바로 시작할 수는 없겠고 한 5분? 예, 그럼 4시에 시작하는 거 하고요. 뭐 라플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음에도 또 이어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발표자님, 토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